네, 33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문제가 뭐가 많죠, 되게. 글이 되게 많고 사례형 문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사례형 문제를 접근할 때는요, 일단 이 줄구를 일단 넘기고요. 논제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물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음에서 뭘 물어보고 있나? 시장 자료를 물음 1번부터 볼게요. 시장 자료를 통하여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아,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한 게 손해액이구나. 손해액. 그러면 사례를 볼 때 손해액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집중을 해야겠다. 하나, 물음 1에서 그 하나를 일단 캐치를 하고요. 그리고 물음 2. 만일 물음 1에서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경우 손해액의 상한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네. 전반적으로 물음 1, 2 둘 다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해액이 뭔지를 일단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사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손해액이 뭔지를 먼저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원감정인인 감정평가사 갑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구하고 있다. 본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매수자인 원고는 이라고 되어 있고, 본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형광펜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는 사례형 문제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는 이것을 답안지에 꼭 활용하라고 내용을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답안지에 쓰지 않는다면은 뭔가 나사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형 문제고 이렇게 괄호치고 뭔가 단서를 줬는데 답안지에 내가 활용을 안 한다? 그럼 배점에서 어떤 득점을 내가 아예 통으로 날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단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본건 부동산의 개별 특성이죠. 행정적인 매매 당시 매수자인 원고는 부진에 차량 2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 믿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는데, 부진의 공간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건물의 외벽과, 건물은 연화조라고 되어 있어요. 외벽과 인접 부동산 담장 사이에 공간이 일부 있지만 협소해서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앞에서 주차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이 되었다, 그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기준 시점 현재 대상 건물은 용적률이 110%다. 네, 지금 우리 부동산은 허용되는 용적률은 200%인데 여기서 기준 시점 대상 건축물은 110%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전체 용적률을 다 쓰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신축 후 50년이 경과하였으나 5년 전 단독주택에서 근생으로 사무소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수선을 해서 경제적 잔존 연수는 10년이다. 네. 라는 거.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인근 지역은 기존 주택 지역에서 소규모 사무실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이에요. 인근 지역의 특성이에요. 인근 지역. 현재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차량 2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최유효 이용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네.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손해액이 뭔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대설문에서 논점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한 번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요. 일단 이 문제에는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어떤 소송 사건인 것 같습니다. 법원 감정인이라고 했으니까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돼 있죠. 뭐 그것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본 사건 부동산에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200%인데 기준 시점에는 110%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주차가 2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네. 주차가 가능한데 원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 시점 현재 대상 건축물 용적률 110%, 그 다음에 신축 후 50년이 지나서 내용 연수는 다 경과를 했지만 잔존 연수가 나와 있다. 왜냐면 수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인근 지역은 이런 이행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용 상황이 다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건물 용도 상황에 비추어서는 그 인근 지역 특성에 따르면 차량 2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최유효 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럼 손해액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냐? 일단 본건 부동산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용은 그렇지 못하다. 주차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 최유효 이용에 미달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의 차액이 손해액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시장 자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인데 시장 자료를 이용하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마켓 데이터라고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시장 자료라는 단어 자체는 교과서나 실무기준이나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시장 자료라고 해서 개념어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 자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 쓸 때 쓰는 자료를 시장 자료라고 하지 않나? 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인가? 비교법? 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감정평가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는 논점 파악 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논점 파악은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확정을 해야지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은 곧 답안지에 쓰는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이걸 알아야지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시장 자료가 뭔지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장 자료를 첫 번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총칭한다 라는 의미로 보면 시장에서 수익 자료, 그러니까 시장 자료라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총칭이라고 한다면 수익 자료도 포함되고요. 비용 자료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니까 다 포함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은 시장 자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 자료를 다 포함하기로 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하는 법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거냐 아니면은 거래사례 비교법만을 위한 자료를 의미하느냐를 확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고는 가능한 해석이 따로 없죠.
시장 자료를 그 외에 뭘로 해석을 하겠어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두 개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거래사례 비교법만을 위한 자료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음 2에서 보면, 자, 물음 1에서는 감정평가 방법 하나를 물었죠. 그 다음 물음 2에서는 이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이라고 두 가지 이상이 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방법은 결국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거를 쪼갠다면 이렇게 매치되는 게 맞겠죠. 요렇게 매치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요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감정평가 방법을 가버리면 여기서 쓸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뭘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답안 유형이 한 가지 나오는 게, 여기다가 이제 기타 평가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타 평가 방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타 평가 방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했고 이해를 했다면 그 쓰임새 자체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평가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타 평가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1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이 두 개 나머지가 여기로 가는 것이 맞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방법들 때문에 이 물음 1에서 시장 자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배점 균형인데요. 이 물음 1은 10점짜리 문제인데 여기서 물어본 게 총 3개예요. 감정평가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해당 감정평가 방법의 유용성 한계점. 그러면 벌써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3가지만 적어도 이 배점 10점은 꽉 차는데, 만약에 이 거래사례 원가법, 수익환원법 다 적용된다고 하면 여기 쓸 말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20점짜리로 줬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만 들어간 것이 맞겠구나. 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제가 난이도 3개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뭘로 확정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논점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출제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상정을 하고 이제 답안지를 냈을 텐데, 만약에 거기다가 거래사례 비교법 말고 다른 걸 쓰게 되면은 답안지가 또 다시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또 안 나오게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아예 답안지에 뭘 쓸지를 다 주죠. 33회 1번 문제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물음 1번도 보세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와 가격 자료 쓰세요 하니까 그냥 물어본 대로 그냥 따박따박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르게도 이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문제를 푸는 사람이 찾아내야 된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찾아내는 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 그거 하나 잘못 잡으면 이 물음 1에서도 망가지고 물음 2까지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3번 자체에서 점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찾는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고 내용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써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목표는 40%에서 50% 이런 득점이고, 물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데요. 유용성과 한계점은 사례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형 문제는
사례에서 주어진 단서를 반드시 답안지에 활용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음이를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은 일반론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들어간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사례 비교법. 예를 들면 뭐 사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 뭐 사례를 수집하였는데도 만약에 시점 수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정 보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유용성과 한계점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반론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주어진 단서, 아까 보셨던 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본건 자체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개별적인 특성들을 유용성과 한계점을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과 더불어서 서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점수가 100% 부여된 득점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례형과 관련된 문제는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꼭 이제 이따가 같이 읽어볼 거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꼭 한번 그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역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 분량만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다. 예. 문제 3번 또 다행히 어차피 문제 3번 자체 총 20점밖에 없어요. 문제 1번만 잘 풀어도 20점 넘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 3번에 굳이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 두 개가 둘 다 생소하고 어려운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내가 33회 시험에 들어갔다면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에 대한 답은 일단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해당 감정평가 방법 유용성 두 번째, 한계점 세 번째죠.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 문제에서 이 손해를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손해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그냥 대뜸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이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려면 손해액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것에 맞는 감정평가 방법이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안에서의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 주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사안에서의 손해액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용성과 한계점을 설명하면 되겠고, 배점 균형으로 따지면 뭐 5점 5점일 수도 있고요. 다만 감정평가 방법과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4점에서 5점, 그 다음에 여기는 5점에서 6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유용성과 한계점에서는 반드시 사례의 단서를 활용해서 답안지를 써야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도 역시 잘못된 답안 유형은 손해액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평가 방법으로 건너뛰는 것. 이것은 주관식의 어떤 논리 단계를 무시한 답안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서야 한 요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이 바탕이 되거든요.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이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과 한계점에서 사례의 단서를 활용하지 않는 답안. 왜냐? 이 문제는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래사례 비교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물어볼 거면 굳이 사례를 뭐하러 줬겠어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인 것이다. 그것에 맞는 답안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립니다. 네, 물음 2번은
만일 물음 1에서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또 그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이 출처는 현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형 문제 자체는 교과서에 있는 사례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서 나오는 사례형 문제는 교과서에 어차피 사례가 많이 소개된 것도 없을 뿐더러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하면 현실 사례가 발생했을, 현실 사례를 통해 기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실 사례와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서 교과서를 결부해서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통 나온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이론에서 뭔가 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답안을 어쨌든 일괄적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사례에 걸맞는, 그러니까 답안지에 쓰기 좋은 그런 단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답안지에 활용하기만 해도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배점의 50%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웬만한 수험생들이 다 50점까지는 받습니다. 총 40, 예를 들면 문제 1번에 4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다 20점 정도는 맞아요. 그 정도로 보실 수 있는 난이도다. 만일 물음 1에서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 우리는 요거를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하고, 첫 번째, 그다음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손해액의 상한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설명하시오. 벌써 내용이 엄청 어렵죠. 손해액의 상한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라는 거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문제는 논점 파악이 중요하다. 일단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감정평가 방법들을 말을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수익환원법과 원가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물음 1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기로 했다면 이제 기타 평가 방법이 될 텐데, 우리는 1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기타 평가 방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HPM이나 헤도닉 프라이싱 모델이나 아니면 실물 옵션이나 총수익 순수법이나 그리고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등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 방법들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HPM 같은 경우는 대량적인 어떤 평가를 할 때,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 가격을 일괄적으로 좀 균형 있게 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쓰는 대량적 평가 기법에 아주 특화된 모형이고요. 그런 식으로 실물 옵션도 그렇고 총수익 승수법도 그렇고 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라고,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것들을 쓰냐? 우리의 전통적인 감정평가 3방법으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니까 별도의 쓰임새가 있는 경우에 이런 기타 평가 방법을 쓰도록 이론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다 쓰임새가 있는 기타 평가 방법이고요.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기타 평가 방법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들을 너무 자주 접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 사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구한 날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를 문제로 내기도 하고, 문제에서도 항상 그 답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우리 3방식 6방법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결부를 해서 항상 답안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3방식 6방법과 대등한 위치를 가지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에서 이 기타 평가 방법을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타 평가 방법들은 각자 쓰임새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것이지, 이런 문제에서 쓰는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배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은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손해액의 상한을 판단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때 정답이 없다는 의미는 수험생이 맞출 수 있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손해액의 상한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출제하신 교수님이 생각한 정답은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서 정답은 없다 라고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고, 다만 수험생들이 맞추지 못할 뿐이다. 정답이 있으니까 최고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뭐 100, 만약에 2번 30점짜리 문제에서 26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이죠,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수험생이 맞출 수 있는 정답이 없다.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액의 상한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 시험장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사례 내용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례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액의 상한을 판단하는 것. 단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의 내용을 보건대 이렇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래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 것이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뭐 실무적인 얘기를 가져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고득점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시간 내 분량만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정말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풀 수 있는 수험생도 합격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강사가 들어가도 제대로 풀기 어려워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요. 그만큼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다 라는 거를 내가 일단 지금 아는 게 목표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하다라는 거를 아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험장 들어가서 이 문제 좀 어려운데 하고 완전히 그냥 그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배점 그 시간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일단 인지라는 것이 목표다. 1차 회계학을 예로 들면 이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3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회계학이었으면 그런 문제 바로 제끼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1분 걸리는 문제인지 3분 걸리는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거 자체로 이 시험에서 어떤 시간 전략이 무너지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시간 내 분량만 채우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손해액의 상한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손해액의 상한은 이러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 한 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사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만 적당히 채워주시면 끝난다. 그거 고민하는 거에 2, 3분 이상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 이 문제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설명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답안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일단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설명을 하면서 당연히 이 원가법과 수익환원법도 내가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사례의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가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례의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익환원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당연히 사례와 결부된 내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액의 상한 판단에 있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자, 잘못된 답안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타 평가 방법 등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답안.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액의 상한 판단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물어본 거 보세요. 손해액의 상한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내 대답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손해액의 상한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끝맺음이 나야지 내가 대답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빙빙 둘러서 얘기하다가 결국 명확한 결론이 없이 대답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결론만 놓고 보면 나는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셈이 되거든요. 아무리 이 문제가 배점이 적지만 우리는 항상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꾸를 맞춰서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꼭 맞춰서 해야 된다. 평소에 연습할 때도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답안지를 한번 볼게요. 네. 문제 3번입니다. 부동산은 최유용으로 이용할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최유용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을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손해액이었죠. 손해액. 그리고 시장 자료를 통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면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유용성과 한계점. 여기까지가 이제 물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료가 없다면 다른 방법인 수익환원법과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본건 개별성에 따라 합리적인 손실액의 상한을 판단할 수 있다. 물음 2. 네. 자, 물음 1번. 시장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먼저 손해액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 이 사례형 문제를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먼저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 그것은 최유효용으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 본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는 차량 2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른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다. 조사 결과 차량 2대 주차공간 확보는 최유효용이고 그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최유효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의 손해액은 최유효용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에서 비최유효용 상태의 경제적 가치 차이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방법. 시장 자료를 통해 최유효용 여부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서 그 차익을 전후 비교의 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전후 비교라는 것은 그것이 충족되었을 경우의 거래사례 비중 가액과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비중 가액의 경제적 차이만큼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내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고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구체적으로는 이라는 말을 첨언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그냥 이러이러한 차익을 전후 비교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서술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자니 한 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니 사실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한 문장을 쓰고 뭔가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이 구체적으로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서술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 인근 지역 내 차량 2대 주차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의 거래 사례와 주차가 불가능한 거래 사례를 확보해서 각각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게 이 사례를 접목해서 내가 손해액을 어떻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고, 이런 전후 비교 형식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냅니까? 라고 한다면 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배경지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7회 실무 27회 3번에서 대상 비교를 통해서
가치 하락액을 구하는 그 평가 방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정평가 시험 공부를 한 그 짬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끝까지 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게 돼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네, 어렵겠지만 천천히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용성과 한계점, 이거는 다 사례에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쓰기로 했었어요. 유용성, 시장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는 거는 일반론이죠. 일반론은 사례와 관계없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일단 일반론을 쓰고요. 특히 인근 지역은 하면서 사례의 내용과 결부된 내용을 꼭 같이 써줘야 이 유용성에 할당된 배점만큼을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주택지역에서 사무실로 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아까 사례에서 소개된 내용이었죠. 이런 특성에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 여부에 따른 시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료조사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주차 공간이 필요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근데 주차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두 개의 시장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료조사 측면에서 유용한 그런 평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계점, 본 사건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은 현 상태의 행정적 요인이 있겠죠. 이런 지금 허용되는 거는 200% 넘게가 허용되는 용적률인데, 그리고 경제적 잔존 연수도 우리 부동산은 수선을 했었었죠. 그러한 개별적 특성을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통해서 보정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주관적 개입이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거래사례 비교법이 시장 자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별적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수 있겠죠. 개별적 특성이니까 이건 지역적 특성이고, 위에서 말한 그 인근 지역의 특성은 이런 지역적 특성과 대비해서 개별적 특성은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라는 게 한계점이었고, 두 번째,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 원가법부터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원가법과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수익환원법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원가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평가 방법이죠. 그러면 이 손해액을 메꾸기 위한 비용이 어떤 비용이 발생할 것이냐에 착안해서 답안을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죠. 여기 원가법에다가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고 서술을 끝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득점을 충분히 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례의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원가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곧 원고의 손해액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 부동산은 인접 부동산에 담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를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접 부동산 담장을 허물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부동산 담장을 허물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료를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런 그 인접 부동산 담장을 냅두고 인근 토지에 주차 공간을 임차하는 비용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입니다, 상상.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단서나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이 되는 내용으로 글짓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수익환원법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수익가액,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가액, 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다면 이것은 수익성에 기초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또한 수익환원법 논리에 따라서 수익성의 손실을 환원한 만큼, 여기서 수익성의 손실은 뭐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매출이 될 수도 있겠죠. 매출의 손실, 임대료의 손실, 네, 그런 것들을 환원하면 그것도 우리가 수익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것도 이 똑같은 논리잖아요. 임대료를 못 받는 만큼이 그것의 가치, 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 어렵죠. 이런 부분은 내용 서술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통 이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에 각각 적용 가능한 방법을 두 가지씩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도, 시험장에서 어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항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면만 채워도 어느 정도 득점이 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실무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최대한 생각해내면서 서술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론서에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해액의 상한 판단. 손해액은 수익환원법과 원가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본건 부동산은 소규모 사무실의 이용 상황이다. 자, 제가 아까 그 문제 분석할 때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손해액의 상한 판단을 할 때 있어서도 반드시 본건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 사례에서 나타난 단서를 꼭 활용하셔야 가장 정답에 근접한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배경 지식과 어떤 판단 근거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은 출제 취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거면 뭐하러 문제를 냈겠어요. 그런 어떤 역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사로서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랑 주어진 실무 기준이랑 이런 법령들을 잘 공부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는 거거든요. 문제를.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손해액을 상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수험생 입장에서 충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본건에 주어진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건 부동산은 소규모 사무실의 이용 상황으로 수익성 부동산임을 고려했을 때 그 손해액은 결국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손해액을 수익환원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판단입니다. 두 번째, 사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본건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 공간 확보에 필요한 것을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금액에 대한 상한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자, 그거는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위원이 생각한 답은 있겠지만 정확히 맞히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고,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최유효 이용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손해액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 손해액 중에 어느 한 가지가 해소가 되면, 이건 제 논리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해소되면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상한은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른 손해액 중에 낮은 손해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치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손실이 치유가 될 수 있었을 때, 그럼 거기서 이 경제적 손실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굳이 둘 중에 어떤 높은 그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을 상한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수익환원법으로는 50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원가법으로는 100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예를 들어서 인접부동산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지료를 받고 하는 거는 딱 봤을 때 뭔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그러면 원가법으로는 100원을 손해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50원이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내가 발생한 손해는 100원이요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50만 손해를 보전해줘도 충분히 이 손해는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손해액의 상한을 판단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하나가 상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하기에는 주어진 사례의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 두 가지 손해액 중에 낮은 손해액으로 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답안에 대한 내공을 좀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답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만큼 못 써도 아주 충분합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을 항상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이런 답안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해놨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나의 100%만큼의 실력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극단적으로는 50%만 실제 시험장에서 할 수 있어도 점수는 50점 이상 나올 겁니다. 그거를 꼭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어에서는 내가 못당한 얘기. 그래서 이때 이제 HPM 같은 대안적 평가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문장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더 수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어려운데 고생하셨고요. 네, 문제 3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입니다. 초과토지와 잉여토지의 개념을 쓰고 판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아주 단순한 설명형 문제이죠. 초과토지와 잉여토지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별 1개 아니면 3개. 이것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공부한 수험생은 아주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공부를 안 한 수험생은 득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 중에서도 이제 서광치 교수님 교과서에는 이런 초과토지와 잉여토지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경흥수 교수님 책에는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서만을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쓸 책은 고루고루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 발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책에는 없는 부분을 또 빈틈을 좀 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분석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초과토지와 잉여토지의 그 개념은요, 제가 이제 출처를 넣어놨어요. 여기 정은수 교수님 감정평가론이라는 책에 이제 요 장에 나와 있다. 항상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규모가 과대한 토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여기다 제가 써놨네요.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과대한 토지를 초과토지와 잉여토지로 이렇게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나누고 있냐를 공부하실 때 꼭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시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꼭 그런 기준들은. 그래서 초가토지와 잉여토지를 나누는 것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 이 초가토지와 잉여토지의 어떤 개념과 예시는 앞으로도 이제 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근데 저도 답안지에는 다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답안지를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답안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 차원에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가토지와 잉여토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3회 기출문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